탄탈로스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어떤 욕망에 시달리는 남자 이야기를 남긴 거거든요. 제우스의 아들인데 이제 제우스한테 버림을 받고 이제 앞에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지옥으로 추방이 돼요. 그리고 추방이 돼서 이 탄탈로스가 받은 형벌이 뭐냐면 주변에 온갖 맛있게 보이는 열매나 과일이나 또는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입술에 닿을 것 같으면 멀어지고 닿을 것 같으면 멀어지는, 그래서 욕망하는 걸 절대 갖지 못하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탄탈로스 이야기가 이 책에서 먼저 인용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인간들이 사그라들 줄 모르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걸 함축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사그라들 줄 모르는 욕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욕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욕망하는 것 자체가 내부 계기를 만들어서 내가 뭔가에 집중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자꾸 딴짓을 하게끔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탄탈로스의 형벌과 같은 끊임없이 바라고 있지만 채울 수 없는 빈 구멍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결핍감이나 구멍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내담자의 분들, 그러니까 보통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릴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내면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빈 구멍처럼 느끼는 자기 결핍감을 뭔가로 하여튼 채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남들로부터 인정이든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이든 아니면 술이든 아니면 뭐 약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박이든 아니면 계속 유해를 일으키는 자극을 찾아가든 마치 탄탈로스의 형벌처럼 끊임없이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탄탈로스의 형벌 이야기를 왜 하게 되느냐? 이 책에서는 딴짓을 하게 되는 이유를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말자는 거예요. 딴짓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아까 얘기했던 탄탈로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갈망으로부터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깔려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본짓에 집중하려고 한다면 왜 딴짓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내면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어떤 불평감, 갈망을 채우고자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게 우리한테 불평감을 일으키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딴짓을 우리가 더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내가 지금 현실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욕구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욕구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고등학생들 비행을 저지른다고 우리가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약간 불건전한 행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뭐 연애도 하고, 성인처럼 연애도 하고, 이제 성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막 하는 친구들이요.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있으면 고통스러우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라고.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 있으면 뭐 그런 거겠죠. 근데 미래도 불안하고 엄마 아빠 또 싸우시고 뭔가 집안 공기도 냉랭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냉랭한 공기를 그대로 견디기도 힘들고, 그리고 권태롭고, 그리고 친구들과 비교돼서 내가 못생긴 것 같고, 하여튼 뭐 이런 많은 것들이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내면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래도 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 정신을 환기시키는 거. 사실 딴짓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내면의 이런 불편함일 수 있겠다, 고통일 수 있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내면의 충동을, 딴짓을 하고 싶은 충동을, 먼저 이제 내부에 계기가 있겠죠. 뭔가 불만스러운 계기가 있겠고, 그리고 불만스러운 계기를 딴짓으로 하고 싶은 충동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에서 나뭇잎이랑 10분 원칙이라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브리커라는 사람이 했던 시냇물 위의 낙엽이라는 기법인데요. 뭐 이런 거예요. 자기 내면에 불편한 느낌이 일어나면 이 불편한 느낌을 회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회피하기 전에
시냇가에 졸졸 흐르는 나뭇잎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요 그림 속에 시냇물을 상상을 하시고, 이 시냇물에 이렇게 낙엽이 떠내려가는 걸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시냇물 낙엽에 내가 불편한 걸 하나씩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불편한, 지금 옛날 기억이 올라오면서 불편한 건 낙엽 한 장에 올려놓고 흘러가고 있네. 또 내가 지금 불안한 거 낙엽 한 장에 올려놓고 또 흘러가고 있네. 내가 좀 불편한 거 낙엽 한 장에 올려놓고 흘러가고 있네. 빙빙 돌리면서 떠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라는 거죠. 이게 내면의 불편한 걸 알아차리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냥 흘려보내는 하나의 상상 기법인데, 이걸 먼저 해보라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너미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미점이 뭐냐면 이것에서 저것으로 넘어가는, 전환되는 그런 순간을 너미점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시간이 뭐 예를 들면 30초, 1분 사이에도 너미점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시간. 이 시간만 잘 버티면 안 넘어가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너미점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갑자기 카톡에 뭐가 와서 카톡을 이렇게 읽다가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가 멈춰서 잠깐 봤는데, 근데 이걸 읽는 걸 못 멈추고 읽으면서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제 내가 오늘 할 일이 있는데 옷을 갈아입고 잠깐만 뉴스 봐야지라고 뉴스를 하나 보다가 그 뉴스가 5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본짓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잠깐만 1분만 해야지라고 딴짓을 조금 했다가 너미점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 알려주는 건 10분 원칙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뭔가 조금만 해야지, 1분만 해야지라는 충동이 일어날 때 이 충동을 그냥 밀어내려고 하면 더 들러붙거든요. 밀어내려고도 하지 말고 이걸 바로 행동에 옮기지도 말고, 이 충동의 느낌을,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어라는 충동의 느낌을 조금 느낌을 느끼면서 10분만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0분 원칙이에요. 그래, 나는 이 충동을 지금 이걸 하고 싶구나 라고, 이걸 하고 싶구나 라면서 그 느낌을 느껴보는 거예요. 이렇게 10분만 참아보자,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마치 밑에,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맛있게 먹어요. 식당에서 맛있게 먹는데 구워진 고기가 끊겼어. 이제 새로운 고기를 구워야 돼요. 근데 새로운 고기를 굽는데 이게 잘 안 구워져. 그래서 시간이 5분, 10분 이렇게 계속 먹고 있다가 끊기잖아요. 끊기면 왠지 더 먹고 싶지 않다, 이런 경험을 한 적 있지 않나요? 어떤 행위를 막 하다가 끊기면 그 욕구가 확 가라앉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충동 타기가 뭐냐면, 내 내면에 딴짓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올라올 때 그 욕구를 바라보고 느끼면서 마치 파도 타기 하듯이 그 느낌을 한 10분만 가지고 있어 보자 라고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이 지났는데 타이머를 딱 맞추시고 10분이 지났는데도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근데 대개의 경우 내가 본짓으로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 10분을 잘 버틸 수 있으면 그게 너미점을 넘겨주기 때문에 그 딴짓을 하는 충동을 좀 막아주고 다시 초집중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초집중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봐야 돼요. 초집중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강하게 집중하고 싶은 어떤 대상이 없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쉽게 얘기하면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누가 조금 시키는 일을 내가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시키는 일이라고 해봐야 한 2시간, 3시간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할 일이 없어. 삶의 목적의식이 없어. 자, 이런 상태면 무언가에 초집중하는 상태라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동의가 되시나요? 책에서는 가치관이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치, 여기에 길잡이별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걸 저는 이제 강한 목적의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와,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그냥 루틴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그걸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계약, 뒤에 얘기할 텐데, 어떤 약속이 돼 있고, 그 다음 내가 이걸 왜 하는지의 목적의식이 강하게 세팅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보다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 위로 올라와요. 올라오고, 여기에 우선 시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의 드라마를 보고 싶거나, 유튜브 뭐, 기사를 보고 싶거나, 이런 딴짓을 하고 싶은 것들이 꽤 많잖아요. 이게 우선순위에 뒤로 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게 조금 힘들긴 해요. 목적의식을 갖는다는 거는 나를 자유로운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정신을 집중해서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도 필요하고 거기에 좀 귀찮은데 인내심도 필요하고 그다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내가 시간을 어디에 쏟을 것인가, 왜 거기에 쏟아야 되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으려면 내 삶을 어디로 향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나는 갈 것인가의 큰 방향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 큰 방향성 하에서 나는 지금 어떤 걸 성취해 나가고 어떤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하는 이유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기 전에 왜 내가 이런 일을 할 건지, 내 삶의 가치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부터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하라는 건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뭘 성취할 건지. 그러면 왜 지금 이걸 해야 되는지에 그 강한 목적의식이 생기거든요. 꺼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시간 할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본짓이 뭐냐, 이걸 명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가장 먼저 에너지를 써서 우선순위 뭐를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는 거. 그래야 본짓과 딴짓이 구분이 되고, 그래, 딴짓을 하긴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지쳤을 때 하고, 하루에 아주 중요한 시간은 내가 본짓에 강한 목적의식을 갖고 시간 할애를 하자. 이게 초집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을 잘 보면 배에 묶여있는 한 남성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성들이 나체로 유혹하고 있는 이런 장면의 모습이 있죠. 이 그림은 고대 그리스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이야기 중에 배를 타고 어떤 섬을 지나가는데 이 사이렌이라는 존재들이 등장하면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에 홀리면 이런 환영이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런 강한 유혹을 느끼고, 그래서 그 뱃사공들이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배를 몰고 가다가 그 해안의 암석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부서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섬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알고 있던 오디세우스는 자, 선원들한테 밀랍으로 귀를 다 막으라고 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그런데 자기는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 호기심이 드니까. 근데 내가 그 노래를 들었다가는 이 배를 또 그 섬 해안가로 끌고 가가지고 배를 이렇게 파괴되도록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그 선원들한테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이 배의 기둥에 나를 묶어라. 그리고 내가 혼자 못 풀 수 있게 아주 단단하게 묶어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귀를 밀랍으로 다 막아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하고, 이 섬을 지나갈 때까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해도 나를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다. 라고 이 선원들한테 이렇게 굳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 배가 서서히 그 섬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이렌이 나타났고, 사이렌이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사람들을 홀리기 시작해요. 뱃사공들은 귀가 막혀 있으니까 그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 오디세우스는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기가 막 일어나고, 그 유혹에 정신이 나가서 화난 목소리로 나를 당장 풀으라고 막 협박하고 뱃사공들을 난리를 치는 거죠. 하지만 뱃사공들은 오디세우스가 미리 사전 조치를 내렸던 명령대로 풀어주지 않고 자기네들은 그 섬을 통과해버리는 거죠. 자, 이 오디세우스와 사이렌의 이야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강의가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자신을
여러분들이 딴짓을 할 수 있는 유혹에 곧 빠지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하라는 거예요. 예측하시고 자신이 그 딴짓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사전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계약을. 이걸 코칭에서는 책무 설정, 자신한테 강한 책임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 세팅을 하라, 이런 뜻인데요. 이 오디세우스와 사이렌 이야기는, 오디세우스의 계약으로도 우리한테 알려진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5년이고 10년이고 안 되거든요. 이분이 근데 만약에 취업을 해서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고 오후 4시쯤에 퇴근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거짓말처럼 바로 출근 첫날부터 5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계약이, 그러니까 돈을 받는 계약이 그 중에 가장 강력해요. 보면 회사에 취업을 해서 내가 돈을 받는 계약을 맺고 거기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면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하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촬영해서 이걸 매주 한 권씩 올리겠다라고 저 혼자 다짐했을 때는 절대 못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를 이 오디세우스의 사이렌 계약처럼 계약에 이게 올가맨 거죠. 매주 월요일에 방송을 할 거고, 이 방송을 또 정기적으로 같이 공부하듯이 듣는 분들은 아주 작은 비용이지만 소정의 비용을 내고 독서클럽 회원이라는 유료 회원제를 만들었어요. 저는 계약으로 묶인 거죠. 그리고 그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책을 한 권을 핵심을 추출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생방송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죠. 이거는 전적으로 저는 목적의식도 강했고 딴짓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행위는 계약으로 저를 묶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다. 그리고 이 계약이 계속해서 제가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면 이게 한 달, 두 달, 3개월, 1년 동안 만약에 유지할 수 있다면 매우 크게 저한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여기 같이 참여하는 분들한테 유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행동을 딴짓으로 빠지지 않고 초집중으로 그 행동을 이뤄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돈을 받는 계약 형태를 어떤 식으로든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같이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든, 그래서 5,000원을 받든 10,000원을 받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비용을 조금 받고, 그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약속이 되게끔 하는 세팅을 취하든, 아니면 교수님을 끌어들이고, 아니면 친구를 끌어들여서 단톡방에 마치 이걸 조별 활동 하듯이 하나의 책무의 형태로 묶든, 아니면 줌을 틀어놓고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하시든 계약을 해서 여러분들을 올가매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목적의식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 내가 이걸 한 거는 이 사이렌의 유혹을, 또 이 섬을 통과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사전 조치를 한 거니까, 비록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 약속을 지키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계약을 한 거니까 해내자,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보통 사람들이 1년, 2년, 3년 계속 실패하는 것들도 이 책무로, 강력한 책무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근데 오직 이 강력한 책무는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일 때 스스로가 자유의지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계약상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